우리나라 교육 황폐화의 주범인 수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수능은 1902년부터 시행되어 온 미국의 SAT를 모방하여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대학 교육에 필요한 사고력 중심으로 수험생을 평가하겠다는 취지였지만 변질되어 수능 역시 학교 교육을 왜곡시키고 사교육비의 주범이 됐다는 비판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이제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차근차근 알아봅시다. 수능이 우리나라 교육에 끼친 폐해가 너무 엄청나서 자세히 안 다룰 수가 없습니다. 수능이 미국의 SAT를 모방했기 때문에 SAT가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봅시다. 1902년 미국의 대학 입학생들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S. 스콜라스틱, 학문의 A. 애티튜드, 소양, T. 테스트의 약자로 즉 학문을 할 수 있는 소양이 있나를 알아보는 것으로 IQ 테스트나 적선 검사와 개념이 비슷한데 IQ 테스트는 지능을 측정하는 것이고 SAT는 학문적 소양이 있나를 평가합니다. IQ 테스트에서도 주로 언어의 능력을 측정하는 문제가 많은데 SAT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어휘를 많이 알고 있나 또 간단한 지문을 제시하고 이해를 테스트하는 문제입니다. 추가로 수학 과목이 있습니다. 중학교, 고1 수준의 간단한 방정식, 삼각함수 등의 문제로 논리적인 사고의 능력이 있나를 테스트합니다. SAT를 우리나라 교육학자들이 잘못 해석하여 S. 스터디, 학업이나 수학, A. 어빌리티, 능력, T. 테스트, 합쳐 수학능력 시험으로 번역을 하였으니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시험의 본래 취지가 변질된 것입니다. 합격, 불합격이 있는 시험이 아니고 단지 IQ 테스트, 적선검사 같이 소질이 있나를 참고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수능 창시자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 박도순 교수도 직업적선검사와 비슷하다고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대학 교육 적성시험이라고 했습니다. 아까 그 쓰려면 그렇게 됩니다. 적성시험. 우리가 심리학적인 그 측정 내는 원리로는 적성시험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걸 묻는 게 아니라 추상적인 사고 능력을 재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그 적성시험을 했는데 여러분들 뭐 직업적성이니 뭐 그런 거 많이 봤잖아요. 그 적성검사라는 거. 그래서 그거에 일반적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즉 원래 SAT나 수능이나 언어, 수학 두 과목만 치르는 것입니다. 대학에서 그 만드는 과정에 대학에서 무슨 요구를 말하냐면 지금하고 또 다른 요구. 그 당시는 그거 할 때만 하더라도 대학에서 특히 이공계통은 반 이상이 영어로 된 교재를 썼다고요. 우리 교재가 많지 않으니까 영어로 된 교재를 썼어요. 그럴 때 뭐가 필요해요? 대학에 다니려고 하면 영어 독해력이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그걸 아는 데는 우리가 대학에서 다 시험을 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왕 보는 김에 영어를 넣어달라. 그러니까 영어는 뭐 원래 생각지도 않은 건데 들어갔죠. 영어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건 과학 쪽에서. 이제 그게 뭔가 하면 입학시험이 고등학교를 지배하는 것 때문에 생길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뭔가 하면 과학을 하는 사람들이 계속 이의를 제기했어요. 뭐라고 이의를 제기하냐면 우리가 옛날에는 학교 가면 이런 걸 프랑타타만 해도 과학 입국 뭐 이런 거 많이 쳤다. 그저 박정희 대통령 그 전부터도 그런 걸 많이 쳤는데 이렇게 중요하다고 하면서 과학을 빼놓는 거 어디냐. 근데 사실 시험 문제가 무슨 과학을 제하고 그런 거 하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 근데 그 설명이 안 돼. 안 되는데, 그건 저도 기억이 생생한데, 제가 그 당시 노태우 대통령까지 보면서 장관이랑 같이 하면서 얘기를 하면서, 이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의도가 그게 아니다. 그런데도 대통령, 장관 물론 대통령도 그 압력을 못 벗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미안하니까 과학을 막 하나는 넣기 어려우니까 나오는 것이 과학 탐구 능력이라는 걸 제안한다. 아까 언어 능력 되는 거 마냥. 근데 과학 탐구 능력. 근데 뭐 정적적인 열정을 그렇게 하니까
그 얘기가 딱 나오는 순간에 사회과학 하는 사람들이 탐구하는 거야. 야, 탐구라는 건 사회 탐구가 핵심이다. 이거 왜 빼느냐? 이건 없죠. 여러분 어디 서 있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해요? 땅에 서 있다 그래요. 지리가 얼마나 중요한데. 근데 다른 사람이 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없잖아. 전공자가 그러는데. 그러니까 지리는 지금보다 2배가 늘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물리하는 사람은 야, 과학에서 물리가 가장 기초과학인데 수학 없이 뭐가 되느냐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니까 3분의 1을 줄이려고 했는데 그 사람 얘기를 들으니까 한 5배는 늘려야 되겠다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변질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변질이 돼가지고 첫 해 빼놓고 그 2번째부터 하면 벌써 교과목으로 들어가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 당시 예를 들면 뭐가 하면 가정을 전공한 사람들이 대학 교수들을 비롯해서 가정과학 교수들이 해부를 엄청 많이 했습니다. 왜 가정을 뺐느냐?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정 없이 살아가느냐? 이게 시작하면서부터 그걸 넣기 시작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모든 영역에서 다 그러니까 하나도 뺄 게 없잖아.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거의 모든 걸 다 넣고 있다. 방법만 다르지 모든 방법을 다 넣고 있다. 다 넣고 있으니까 결국 다 못 정다는 뜻입니다. 당근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변질되더라고. 변질되고도 뭐 지금까지 살아남는 게 용어입니다. 현재 같은 상황이라면 저는 개인적으로 늘 여러 사람들 얘기했지만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박도순 교수의 강연을 듣고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최고 교육학자가 직업인으로서의 윤리, 도덕, 책임감, 사명감의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되니 교육개혁이 안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째, 원칙이 2과목만 하는 것이라면 여러 과목을 넣으려는 사람들을 교육학적 원칙에 입각해서 설득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SAT를 모방 도입한다고 SAT 원칙을 설명하고 그것도 이해를 못하면 교육자로서 돌대가리 아닙니까? 단호하게 거절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도대체 교사들이 피해보는 것만 생각하지 근본적으로 학생들이 피해보는 것은 생각 못합니까? 그 이후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수능 내신 논술, 죽음의 트라이앵글이라고 하고 근 20년 동안 피해를 보지 않았습니까? 잘못된 것을 다른 교사들 탓으로 돌리는 핑계 대는 것밖에 안 됩니다. 둘째, 대통령, 장관들도 교사들의 압력에 굴복해 과목들을 넣으라고 하는데 대통령 장관들은 정치적인 인기영합주의 즉 포퓰리즘으로 그 많은 교사들의 표를 의식해서 하는 잘 못된 행동인데 진정 학생들을 위한 것이라면 교육평가원장 사표를 쓰더라도 반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책임을 대통령, 장관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셋째, 제가 서두에 교육개혁을 못하면 동해 바다에 빠져 죽을 각오로 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중대한 잘못을 저지르고도 책임감이 있으면 강연을 하는데 웃음이 나옵니까? 수시로 웃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저 같으면 쥐구멍으로 들어갈 심정이 되어 강연을 할 엄두도 못 낼 것입니다. 넷째, 말로만 수능이 변질되어 없어져야 한다고 하지 그 이후 행동으로 나서서 한 적이 있습니까? 결론은 박정희가 정치가들이 하도 정치를 못하니 5.16 군사혁명을 일으켰습니다. 교육학은 종교사회 인문학의 한 분야로서 무릇 종교사회 인문학은 한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라 두루 여러 분야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교육학을 대학에서 전공한 사람이 교육학밖에 모르고 다른 종교사회 인문학을 모른다면 교육학만 아는 바보입니다. 현재의 교육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 즉 교육부 관료, 대학의 교육학과에 있는 교수들이 이런 사람들 같습니다. 나아가 종교사회 인문학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 이런 사람들은 교육학 자체도 깊이 있게 모릅니다. 이런 사람들한테 절대 교육혁명을 맡겨둘 수 없습니다. 군사혁명같이 군인들은 아니고 사이비 얼치기 교육학자들은 배제하고 교육에 일가견이 있으면서 종교사회 인문학에 두루 능력이 있는 다른 분야의 사람들이 나서서 교육혁명을 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수능과 SAT는 객관식 사오지 선다인 반면 프랑스의 바칼로레아, 독일의 아비투어, 영국의 A레벨은 서술형인데 이 객관식과 서술형의 장단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객관식은 채점이 쉽고 채점자의 주관이 개입되지 않아 공정한 반면 시험 문제 만들기가 어렵고 또 결정적인 단점인 사람의 고등사고를 단순한 사오지선다 객관식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고등학교 현장의 교육 방법이 단순한 암기 위주로 될 수 있다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주관식은 객관식과 정반대입니다. 채점이 어렵고 채점자의 주관이 개입되어 불공정의 문제가 있고 고등사고를 판단할 수 있고 고등학교 현장이 암기 위주가 되지 않습니다. 유럽은 채점을 주로 퇴직 교사들이 하는데 인건비도 비싼 나라들이라 채점하는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비싸지고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객관식이 쉬운데 벌써 몇백 년째 서술형으로 하는 주된 이유는 선진국들이 바보들이 아닌 이상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사람의 고등사고를 단순한 사오지선다 객관식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것과 고등학교 현장의 교육 방법이 단순한 암기 위주로 될 수 있다는 위험성 때문입니다. 또 미국은 객관식을 하면 이런 위험성이 있지만 하는 이유는 미국의 SAT는 자격고사가 아니라 불합격이 없고 적선검사 같이 참고만 하는 것이라 미국의 고등학생들은 우리나라 학생이 학원 다니며 토 일요일도 없이 밤 12시까지 죽어라 수능 공부하지 않고 아예 SAT 공부는 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적선검사이니까요. 단지 시험 보기 전에 문제집 한 권 풀어보는 정도입니다. 더구나 우리나라 수능은 앞에서 보았듯이 변질되어 SAT가 아닙니다. 모든 과목을 시험 친다는 면에서는 독일의 아비투어, 영국의 A레벨과 같은데 그것도 아비투어, A레벨은 서술형입니다. 프랑스의 바칼로레아는 최근 전 세계의 국가들이 채택하는데 철학적인 사고를 이용하는 논술입니다. 다른 이야기이지만 평소 학교 현장의 중간고사, 학기말 고사는 어떨까요? 놀랍게도 교육 선진국 모두가 서술형입니다. 제가 TV 프로 탈북자 프로인 이만갑에서 출연자가 북한은 학교 시험이 다 서술형이랍니다. SAT를 객관식으로 보는 미국도 평소 학교에서는 객관식 사오지 선다가 없습니다. 전 세계 교사 입장에서도 객관식이 더 쉽지만 안 하는 이유가 있겠죠. 바로 사람의 고등사고를 단순한 4에서 5지 선다 객관식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것과 고등학교 현장의 교육 방법이 단순한 암기 위주로 될 수 있다는 위험성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객관식에서 문제 출제 방법의 하나인 SAT의 문제 은행식, 즉 문제를 몇만 개 정도 많이 만들어 놓고 그중 출제하는 방식과 전세계 선진국에서 우리나라밖에 안 하는 출제위원들을 감금하고 매년 문제를 달리하는 출제 방법입니다. 당연히 감금하는 것보다 문제은행 방식이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했다면 학생들이 초중고 12년 내내 수능 문제집만 풀고 있을 것입니다. 객관식 만국론이란 말이 있습니다. 답을 4에서 5지 선다로 내준 것에만 훈련되고 익숙하여 능동적인 고등사고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점에서도 모든 중간고사, 학기말 고사를 서술형으로 하고 수능을 폐지하는 것이 좋지만 존속한다면 유럽같이 서술형으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공정성을 걱정하는 사람들도 분명 있습니다. 전 세계의 모든 선진국에서 몇백 년 동안 시행해온 것을 우리나라가 못할 리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교사들은 자질이 세계 최고인데 이것은 최근 10수년간 고3 졸업생의 최우수 학생이 사범대, 교대에 진학하는 것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또 보수도 세계 최고입니다. 교사들이 월급이 적은 옛날에는 촌지를 받았는데 요새는 연금이 평생 몇 억씩 하기 때문 몇 푼 받고 연금 몇 억을 날리고 감옥 가는 일을 안 합니다. 서술형을 시행할 좋은 기회입니다. 2008년 이명박 정부 입학사정관제 실시. 2008년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사교육이 더욱 극성이고 더 황폐해져가는 교육 현장을 바로잡기 위해 또 한 번 수능에 이어 입학사정관제라는 미국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입학사정관제는 미국에서는 100년이 넘은 대학 입학제도로서 전 세계에서 미국의 독특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 도입의 근본 목적은 대학에서 학생들을 성적으로만 뽑지 말고 여러 가지 전인적인 요소도 입학 기준에 넣으면 고등학교 현장이 현재와 같은 살벌한 학력 경쟁이 없어져 사교육이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로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대학에 입학처가 있어 여기 소속 대학 교수들이 입학 업무를 총괄했습니다. 입학사정관이란 교수가 아니라 입학사정만 전문적으로 하는 전문직입니다. 즉 미국의 대학은 입학처에 대학 교수가 없고 입학사정 업무는 모두 입학사정관의 관할하에 있습니다. 교수는 학생들을 가르치고 연구하는 일이 주 업무이기 때문에 입학에 관여할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교수가 입학에 관여하는 것은 비합리적입니다. 미국 대학의 입학 기준은 중요한 순서대로 내신 성적, 우리나라의 자기소개서와 같은 에세이, 이 에세이는 본인이 쓴 글이기 때문에 논술의 역할도 합니다. 고등학교 때 학업 이외의 모든 다양한 활동, 여기에는 스포츠, 예술, 봉사 등 모든 것이 포함됩니다. 고등학교 교사 추천서, SAT, 지역 유지나 유명인사들의 추천서, 친족이 그 대학의 졸업생이면 가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데이터를 가지고 공평을 기하기 위해 복수의 입학사정관이 모든 최종 판단까지 합니다. 보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수능 같은 SAT는 중요도가 아주 떨어집니다. 간혹 명문대학 중에 일부 SAT 중 조금 어려운 과목 시험인 SAT2의 점수를 보는 대학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부를 잘해 명문 사립고에서 1등을 해도 공부 벌레이고 운동이나 전인적인 활동을 안 하면 하버드에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입학사정관제 도입 후 오로지 수능에 비중을 많이 두는 정시 모집은 30%까지 줄어들었고 학종이라는 교과 내신이 포함된 학생종합기록부, 수능 최저기준, 자기소개서, 교사 교장 추천서 등이 기준이 되는 수시 모집이 70%까지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나 밤 10시까지 학원 사교육은 줄어들지 않고 점점 늘어갔습니다. 또 학업 이외의 스펙을 쌓기 위해 해야 할 것이 더 늘어나 학생들에게 더 짐이 되었습니다. 또 스펙을 쌓는 데는 고위층이나 부유층 자녀들이 유리할 수밖에 없어 학종에 대한 신뢰가 문제가 될 때 조국 자녀들 사건이 터졌습니다. 성적으로만 뽑지 않는 것을 악용한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이런 일이 없습니다. 한국에서 이런 일이 많이 생기는 이유는 경쟁이 너무 치열하기 때문입니다. 주목적이 사교육을 잡기 위해서 실시했지만 별로 나아지는 것이 없었습니다.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정시의 수능은 암기 위주 객관식 형식이라 사교육을 유발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었습니다. 또 수시도 명문 대학은 수능 최저 기준이 1이나 2등급이어야 하는 제도가 있어 수능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수시는 최저 기준을 없애도 별 문제 없이 다른 기준을 적용하면 될 텐데 대학 편의주의였습니다. 입학사정관제 도입 시 수능을 원래 취지의 적성검사 같이 참고만 했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큰 패착이었습니다. 또 수시에는 내신이 제일 중요한 기준이라 내신을 위해 밤 10시까지 학원을 가야 했습니다. 이것은 전두환의 과외금지같이 법으로 강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서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가짜 자기소개서가 돈을 주고 인터넷에서 난무합니다. 입학사정관들이 자기소개서를 보고 판단을 하는데 혼돈을 많이 줍니다. 교사 추천서도 교사들이 학생의 좋은 점만 쓰고 천편일률적 이어서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봉사활동을 점수를 따려고 누구나 다 하니 이것도 판단 기준이 안 됩니다. 입학사정관들이 결국 내신 성적과 수능 최저학력 기준 등급을 최우선으로 기준을 삼으니 입학사정관제 도입 취지가 무색해집니다. 이런 일들은 미국에서는 없는 일입니다. 이런 일들이 다 경쟁이 너무 심해 발생하는 것입니다. 수능을 참고만 했어야 하는 패착도 있지만 우리나라는 경쟁이 너무 심해 경쟁을 획기적으로 완화하는 정책이 아니면 아무리 좋은 제도를 도입해도 안 됩니다. 저의 친구가 의사인데 미국의 의대에 교환교수로 가 있는 동안 경험한 에피소드입니다.
한 미국 학생은 흑인으로 남부 텍사스의 가난한 동네의 고등학교에서 내신이 좋았고 또 한 학생은 부자들이 다니는 동부의 명문 사립학교 출신 백인인데 이 학생도 내신 성적이 좋았습니다. 명문 사립고는 우리나라로 치면 과학고나 외고 정도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SAT 점수가 흑인 학생이 더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흑인 학생이 합격되었습니다. 그래서 동료한테 물어보니 대답이 백인 학생은 부모가 명문 사립고에도 보내고 자녀에게 공부를 많이 시켰지만 흑인 학생은 가난한 부모가 자녀 공부를 열심히 시키지 않았는데도 잘하니 앞으로의 가능성은 흑인 학생이 더 우수하다고 판단했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고소하고 난리 났을 것입니다. 미국은 입학사정관의 자율성을 인정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것도 이 제도를 운영하는 주체가 입학사정관이란 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동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수능이라든가 입학사정관제 등 우리나라는 근 50여 년 동안 미국의 교육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그리고 온갖 제도를 다 시행해봤습니다. 제도를 시행했다 곧 폐지하는 등 어처구니 없는 일의 반복이었습니다. 무엇 하나 발전적으로 된 것은 없고 더 이상 나빠질 수 없는 상황에 도달했습니다. 미국은 모든 면에서 선진국입니다. 미국의 제도를 섣불리 모방하다 뱁새가 황새 따라 가려다 가랑이 찢어지는 꼴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실정에서는 미국의 제도가 전혀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심각히 고민을 해야 할 때입니다. 세계에서 미국밖에 안 하는 제도를 50년 해봐서 안 되면 이제 유럽의 모든 나라가 하는 보편적인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생각해봐야 합니다. 특히 모든 것의 원인인 과도한 경쟁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방법은 유럽식 교육제도의 대학을 평준화하는 것입니다. 그새 많은 사람들이 주장을 해왔지만 미국식의 경쟁 지상주의에 빠져 경쟁을 안 하면 하향 평준화를 우려하는 사람들이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앞에 동영상에서 보았듯이 독일이 평준화를 한 후 노벨상이 더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독일이 경쟁력이 없습니까? 대학 평준화를 하는 유럽의 독일, 프랑스, 스웨덴, 노르웨이, 스위스, 덴마크,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핀란드 등이 경쟁력이 없습니까? 물론 기득권의 반대가 격렬할 것입니다. 그러나 국가의 명운을 걸고 혁명의 수준으로 해야 합니다. 현재의 국립대학을 모두 평준화하고 등록금을 없애야 합니다. 10조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 정도는 우리나라 전체 예산에 비하면 큰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유럽의 나라들 같이 3만 불이 넘는 부국입니다. 유럽의 모든 나라가 하는데 우리나라가 재정적으로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등록금을 없애면 사립대학은 더 이상 할 수 없이 자연히 국립, 공립으로 변합니다. 경쟁은 대학에 가서 하면 됩니다. 독일의 전교 8학기의 졸업률은 39.3%입니다. 프랑스는 더 낮습니다. 유럽의 모든 나라가 비슷합니다. 교육부 장관의 수준이 아니라 모든 것을 대통령이 발표하고 대통령이 책임을 지고 해야 합니다. 또 다른 문제는 모든 시험을 서술형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그러면 분명히 공정성을 거론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영국의 철의 여인 대처가 한 말이 제격입니다. 여러분들은 과거로 돌아가십시오. 이 사람은 안 돌아갑니다.